작년부터 트럼프의 가족들, 아들들을 통해 디파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분 60%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채굴 업체를 또 설립했어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본인이 자처했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심지어 올해 다보스 포럼,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 자체가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꾸준하게 말바꾸기를 하면서 뭔가 좀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도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대두화되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친크립토적인 성향,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그들, 트럼프의 일가, 가족들, 아들들을 통해 디파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분 60%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지분, 그 포트폴리오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이더리움 많이 지지부진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더리움 또한 좋은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일단은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채굴 업체를 또 설립했어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캐나다 기반의 헛8과 함께 합작해서 만든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이번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발행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또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두 가지 망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는 밈코인 그리고 본인의 영부인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 이런 식으로 밈코인까지 발행한 바가 있었으며 작년에는 또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서 벡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려고 하는 조짐 또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를 더 붐업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SAB 121을 완전히 폐지시키면서 은행에서 그리고 핀테크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놨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액트라든지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 또한 점점 상원과 하원을 거쳐서 통과 직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FIT 21이라고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법안 또한 슬슬 준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친암호화폐 법안으로서 이제 규제권을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이관을 하고 암호화폐 전체의 70% 정도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더더욱 암호화폐 생태계의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앙 기관들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일단 SEC 차기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최근에 취임을 했고 CFTC의 차기위원장으로도 앤드리슨 호로이츠, A16G라고 하는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를 맡았던 브라이언 퀀텐츠가 지금 인준을 앞두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준비공사라든지 OCC라고 하는 통화감도청, 지금 현재는 조나단 굴드라는 사람이 비트퓨리 전 임원을 마치고 지금 암호화폐, OCC 통화감독청 수장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면서 슬슬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연준 파월 의장 또한 디뱅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본인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좋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급등한 암호화폐가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좀 잡음이 많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물론 매크로 이슈죠. 지금 관세 전쟁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잃어버리고 미국 자체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지금 시그널 자체도 워낙 안 좋게 바라봐지고 있고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JP모건과 같은 이런 은행권들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잠잠할 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SEC에 대한 소송이 100%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그들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벌금도 낮추면서, 그리고 그 벌금을 또 XRP로 낼 수 있게끔 지금 시나리오가 연출될 준비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펌핑할 수 있는 발판이 아직은 도움닫기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리건주 법무부에서는 또한 코인베이스를 지목하면서 31개의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또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잡음들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은 있다 보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올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저는 해소가 되고 합의로서 도출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러우 전쟁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 또한 완전히 해소가 되고 휴전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매크로 이슈, 기폭제로서, 상승의 기폭제로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소송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 안쪽으로 좀 좋은 흐름이 1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규제의 변화나 기회는 무엇일까요? 규제 측면에서는 SEC의 움직임을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띄었다면, 이번에 들어온 SEC 차기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친암호화폐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과거에 있었던 시크릿타이즈, 지금 현재 블랙록과 함께 손잡고 RWA 섹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 회사인데, 그쪽에 임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시크릿타이즈와 앵커리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수탁 회사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일조해 온 인물이기에 이제 차기 위원장의 역할로서 정말 법과 제도를 만들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듯한 스탠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뭐 SEC와 리플의 소송 같은 경우도 뭐 끝나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그 ISO 2002라고 하는 메시징 표준 자체가 구현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올해 7월 달에 7월 14일, 정확히 7월 중순 정도에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하는 연준에서 고안한 이 결제 시스템 안에 그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 안에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리플사에서 특수 제작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죠.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준이 탑재하는 시기인 7월 14일 전에는 반드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명확하게 합의로 끝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함에 있어서 XRP가 중간 브릿지 통화로 완전히 소각되거든요. 이 스팸 공격, 네트워크 안정성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0.00001개씩 소각되게끔 이미 그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가 완전히 채택이 돼서 그 ISO 2002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정말 XRP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리플과 SEC의 소송 먼저 끝나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징 표준 자체가 구현이 돼가지고 연준에서도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올해 연말에는 스위프트 망에도 채택이 되는 이 공존의 시점을 우리가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릭스 연합체의 공동통화 이슈에 리플이 실질적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브릭스페이가 지금 슬슬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고, 지금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그 연합체 자체도 맨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브리크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S가 붙으면서 브릭스가 됐거든요. S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연합체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건데, 지금은 5개국이 아니라 11개국까지 확장이 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브릭스 연합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40개국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치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들끼리의 공동통화 얘기와 브릭스 페이먼트가 지금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릭스 페이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슬슬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만의 결제망이 있고, 중국만의 결제망이 있고, 인도만의 결제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결제 시스템을 국가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똑같아요. 역시나 ISO 2002를 그대로 준수하면서 그들 역시
블록체인을 탑재한 그런 결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릭스페이와 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가 따로 놀지 않고 결국에는 그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사실상 그 스위프트 망 자체가 1970년대 벌써 50년이 넘어서 벨기에에서 발족된 전 세계 금융망을 포용하는 파이프라인이다 보니까 스위프트에 이미 ISO 2002가 채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모두 전 세계에서 이 새로운 국제 메시징 표준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ISO 2002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브릭스페이가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